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백마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작 동화 속에 숨어있는 반전의 세계사. 이 책은 개정 증보판으로 나온 건데요. 일단 개정 증보판 서문을 보면 이 책은 2013년에 출간된 백마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를 수정 보완한 개정 증보판이다. 청소년 권장 도서로 선정되고 대만에도 번역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이지만 수정 작업이 필요했다. 초판 원고를 쓸 당시 첫 책을 내는 입장이었다. 내 견해를 더 넣고 싶었지만 초보 작가라 독자의 호의적 반응을 자신할 수 없었다. 적당한 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르고 마무리하곤 했다. 그 부분이 늘 아쉬웠다. 한편 어떤 부분은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쓴 것 같아 부끄러웠다. 의욕만 앞선 거친 문장도 고치고 싶었다. 개정 증보판인 이번 책은 초판본에 비해 역사에 집중했다. 본문 이해를 도와주는 지도도 추가하였다.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 부분, 그동안 더 공부한 내용을 넣었고 무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는 초판본과 완전히 다른 원고가 되기도 했다.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를 강조하는 내 기본 의도도 충분히 살렸다. 작가로서 경험도 쌓였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내 이야기가 예전처럼 과격하고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워진 약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삐딱하고 편향된 작가로 몰리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러나 명작 동화를 통해 쉽지만 깊이 있게 유럽사를 설명한다는 초판본의 기획 의도는 유지했다. 중고교 시절 설렁설렁 옛날 이야기하듯 수업하시는 역사 선생님이 계셨다. 재미있게 듣다 보면 수업 시간이 끝나고 어느덧 한 소단원의 역사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다. 놀라웠다. 이 책을 쓸 때 늘 염두에 둔 장면이다. 재밌게 읽다 보면 역사 흐름이 이해되는 책. 역사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독자분들에게 이 책이 흥미를 유발해 더 깊은 본격 역사책으로 이어 읽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역사를 처음 공부하는 자녀와 명작 동화 전집 세대 부모가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며 공통 추억을 쌓는 책이 된다면 글쓴이로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이다. 초판본을 낸 후 왜 문학이나 명작 동화, 설화 등 이야기의 배경을 놓고 역사를 쓰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다. 역사와 이야기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역사와 이야기는 둘 다 히스토리아라고 부릅니다. 라고 답하곤 했다. 이 책 때문에 동화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동심 잃었으니 책임지세요. 라는 농담 섞인 항의도 종종 받았다. 글쎄, 나는 백마탄 왕자가 공주를 만나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을 믿는 것이 동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였을 때의 마음, 약자였을 때의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순수한 동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배고픈 고아와 버려진 아이, 추방된 마녀의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고 배경 역사를 알아보는 것도 사악한 거인과 같은 현실에 맞서는 중요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이야기와 역사를 읽고 현실을 의식적으로 새롭게 이야기하는 힘으로 삶을 바꾸고 세상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춥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토머스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사를 읽고 나쁜 어른들에게 맞섰던 소공녀처럼 2차 대전 기간 동안 숨어서 쓴 일기를 우리에게 남겨준 안내처럼 이 책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나는 기원한다. 그동안 절판된 책을 잊지 않고 기다려준 독자분들께 감사하다. 변함없는 응원에 두고두고 좋은 글로 보답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출판사 바틀비에 감사한다. 마음이 통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 2019년 7월 박시인영. 초판 서문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처음 만난 세상의 역사를 묻다. 나의 인생은 계몽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시작되었다. 지금도 각 대륙, 국가별로 나뉘어져 가지런히 꽂혀있는 빨간 책 등을 바라보면 가슴이 설렌다. 나는 스토리 전개보다 늘 역사나 배경이 되는 다른 이야기가 더 궁금했다. 플랜더스에게는 어느 나라 개인지, 로미오네와 줄리엣네는 왜 그리 한 도시에서 싸워댔는지, 잔다르크에 대한 평가는 왜 성녀와 마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지, 소국녀 세라가 있는 프랑스 혁명사 속 카페 미망인은 누구인지, 동화 속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았다. 성장하면서 스스로 다른 책을 찾아 읽으며 어릴 적 궁금증을 풀어갔다. 행복했다. 그런데 역사서를 조금 읽다 보니 불편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황인종 한국 여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고 세상을 보고 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생각해보니 내가 처음으로 만난 세상이었던 세계 문학 전집 속 작품들의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인 명작 동화가 창작된 시기는 대부분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유럽인, 백인, 남성, 기독교인, 제국주의자와 같은 강자의 시선을 배워 그들의 시각에 맞추어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검증된 명작으로 살아남아 지금까지 널리 읽혀지는 이야기라면 시대와 공간을 떠나 보편적으로 다가온 이야기 자체의 힘과 교훈, 감동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야기 속의 배경으로 깔린 시대와 역사의 문제점을 알고 읽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한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세계는 명작 동화 전집인데, 사람은 이야기 속의 역사와 사회의 모습을 남겨놓는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다음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 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면 연도와 인명 암기, 사건 나열 때문에 무조건 진저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누구나 읽었었을 만한 명작 동화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관련 역사 배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리고 싶었다. 역사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었다. 캐캐묵은 시절의 역사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고정불변의 과거사란 없다. 역사를 보고 평가하는 시각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이해관계가 얽힌 입장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역사는 매우 실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 때면 후보자들의 역사 인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이웃 국가와 갈등이 빚어질 참이면 상대국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할 분이 많다. 내 인생의 선생님들과 가족, 글벗들, 그리고 이름 없는 초보 작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분량상 아시아 지역과 우리나라 이야기를 담지 못해서 아쉽다.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 믿어본다. 언젠가는 이렇게 책을 내리라 생각해왔다. 나는 지금껏 살면서 무작정 책 읽고 글 쓴 것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첫 책을 내게 되는 이 순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응원해 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사랑한다. 지켜봐 주길.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다. 2013년 1월 박신영. 1부 들어가 볼게요. 세계사의 악당, 조연, 그리고 마녀. 일러두기가 있는데요.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어 발음대로 표기했으나 부득이한 경우 한국에서 통용되는 영어식 표기를 따랐습니다. 백마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1077년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나다. 1122년 보름스 협약으로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갖다. 1618년 신성 로마 제국 영역에서 30년 전쟁이 시작되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다. 공주와 왕자가 만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는 명작 동화들을 읽으면서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나라도 많고 공주와 왕자도 참 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궁금했다. 한 나라의 왕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국경을 넘나들며 떠돌아다녀도 되는 걸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사파를 보면 수많은 왕자들이 불꽃과 가시덤불을 뚫고 공주의 성에 들어가려 한다. 그 많은 왕자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백설공주도 마찬가지다. 왕자는 말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백설공주의 장례식을 본다. 독 묻은 사과를 먹고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백설공주에게 한눈에 반한다. 도대체 왕자는 자신의 영토도 아닌 그 숲속을 왜 지나가고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한마디 말도 나눠보지 않고 보자마자 공주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공주와 왕자가 흔한 이유. 근대 이전 유럽에는 작은 나라들이 많았다. 30년 전쟁이 끝난 해인 1648년, 지금의 독일어권 지역은 무려 300여 개나 되는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영방국이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왕만이 나라를 다스리던 우리나라와 달리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이나 기사들도 영주가 되어 자신의 영토를 각각 다스렸다. 통치자의 봉건적 지위에 따라 왕이 다스리면 왕국, 공작이 다스리면 공국, 백작이 다스리면 백국이었다. 그러므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주의 자녀들은 다 왕자와 공주였던 셈이다. 큰 나라의 경우 왕자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왕, 공작, 백작 등의 지위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영토를 받는다. 그런데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왕자들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 안 그래도 작은 영토를 분할해주면 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부모의 지위를 계승하는 맞이를 제외하면 다른 왕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인생을 개척해야 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 법. 부모들은 남은 아들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카톨릭 교회에 성직 자리를 사주기도 했다. 당시 추기경이나 대주교 같은 고위 성직에는 영지가 딸려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공직을 겸하여 정치 참여도 가능했다. 세속의 귀족 지위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카노사의 굴욕처럼 성직자 임명권을 차지하기 위해 황제와 교황이 대립하기도 했다. 아들에게 성직을 사주려는 귀족 부모들은 늘 있었기에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으면 수입에 큰 보탬이 된다. 게다가 성직 자리는 세습이 불가능하므로 성직자가 죽은 뒤 그 자리를 다시 팔아 수입을 또 얻을 수도 있었다. 현재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지역의 고위 성직자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고위급 관료도 겸했기 때문에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에 자기 편을 심어두려는 정치적인 이유로도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려 했다. 한편 따분한 성직이 체질에 안 맞는 둘째, 셋째 왕자들 중 일부는 무공을 떨쳐 큰 나라의 용병대장으로 고용되기도 했다. 능력에 따라서는 망해가는 나라를 무력으로 차지하여 영주가 될 수도 있었다. 이래하여 1남이는 지위계승, 2남이는 성직, 3남이는 용병대작이라는 중세 유럽 중소규모 영주 부모들의 육아 원칙이 탄생한다. 하지만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왕이 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 결혼이다. 이웃나라의 외동공주나 딸만 있는 왕가에서 첫째 딸로 태어난 공주랑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면 훗날 아내가 여왕으로 즉위할 때 왕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부모의 지위를 상속했고 누가 결혼해서 그 왕가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여왕, 왕비, 왕, 부군으로 구분하지만 서구 언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킹과 퀸, 왕과 여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단 여왕과 결혼해서 공동왕이 된 경우 여왕인 아내가 사망한 후에는 왕 노릇을 할 수 없다. 왕의 상속권은 자녀에게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왕이 될 기회를 잡기 위해 왕자들은 조건이 좋은 공주를 찾아 이웃 나라의 궁정으로 갔다. 공주를 사로잡기 위해 궁정 무도회에서 달콤한 매력을 보이거나 마상시 앞에서 용맹을 자랑해야 했다.
젊고 예쁜 공주를 만나지 못하면 남편과 사별하여 넓은 영토를 상속받은 부유한 귀부인에게 구원하기도 했다. 신부감이 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었다. 왕자들이 떠돌아다니는 또 다른 이유로 중세기사 수련 방법인 편력기사 생활을 들 수 있다. 기사의 아들들은 10세 이전에 부모 곁을 떠나 다른 상위 죽은 기사의 시종 노릇을 해야 했다. 웬만큼 배우고 성장하여 기사 자격을 얻으면 모험 여행을 떠난다. 영화나 소설 속 기사들처럼 용과 싸우거나 사악한 마법사를 무찌르러 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상금을 노리고 기마시업에 나가거나 전쟁에 참가해 전리품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었다. 이렇게 집을 나가서 결혼하기까지의 기사 후보생을 유베니스라고 부르는데 적당한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을 떠난 후 결혼까지 30년이 걸리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니 중세 기사들이 늦은 나이에 딸 또래의 소녀와 결혼하곤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동화에 나오는 그 많은 방랑 왕자들, 그들은 정의감이 넘쳐서 용과 마법사를 무찌르러 다니는 낭만적인 모험가들이 아니었다. 편력기사 생활을 하며 일거리와 부자 처갓집을 찾고 있는 떠돌이들이었다. 사익감 찾기 프로젝트 무술대회. 한편 외동 공주를 둔 나라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스웨덴 민담인 유리산의 공주를 살펴보자. 옛날 어느 임금님이 사냥을 갔다가 난쟁이를 잡아와서 감옥에 가둔다. 임금님은 전쟁에 나가면서 난쟁이를 잘 지키라고 당부한다. 물론 이럴 경우 난쟁이가 풀려나야만 이야기가 진행된다. 왕자는 난쟁이를 풀어준다. 돌아온 임금님은 화가 나서 왕자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신하들이 왕자를 피신시킨다. 왕자는 마침 외동공주가 있는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외양간지기가 된다. 공주가 자라자 나라에서 사익감을 구하는 무술대회를 연다. 왕자는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난쟁이의 도움으로 말과 갑옷을 구해 참가한다. 그 무술대회의 미션은 높고 미끄럽고 가파른 유리산에 완전 무장을 한 채 말을 타고 올라 꼭대기에 앉아있는 공주로부터 황금사과를 받아오는 것. 외양간지기 왕자는 이 임무를 완수하고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 산업혁명 이전은 농업 외에 별다른 산업이 없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지을 땅과 일할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식주 관련 물건들이 귀했다. 그렇다면 땅과 사람, 물자를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으로 무엇이 있을까? 전쟁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토와 노동력 확보, 전리품 약탈을 위한 전쟁이 잦았다. 왕은 전사 중에 우두머리 자격으로 기사들을 이끌고 직접 전쟁에 참가해야 했다. 이런 현실에서 후계자가 될 왕자가 없다는 것은 장차 군대를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젠간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외동 공주를 둔 나라의 경우 사익감으로 강력한 전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술대회를 열어 능력이 검증된 우승자를 공주와 결혼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극적이고 즉흥적인 경우보다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 아래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다. 약혼자가 정해지면 마상시합을 열어 그가 우승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물론 다 짜고 참가하는 경기였다. 백마탄 왕자님의 정체. 난쟁이는 이렇게 말하고 왕자의 손을 잡고 땅 밑으로 뚫린 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굴 밑으로 내려가자 벽에 은으로 만든 갑옷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갑옷 바로 곁에는 눈같이 흰 말이 은빛 발굽으로 땅을 차며 입에서는 거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에는 안장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자, 어서 준비를 하고 말을 몰아라. 그리고 내 운을 시험해 보아라. 그동안 손은 내가 보아줄 테니. 유리산의 공주. 이 장면의 주목. 동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싸돌아다니는 왕자들은 바로 내 운을 시험해 보아라 라며 고국에서 등 떠밀려 쫓겨난 떠돌이 젊은 기사들이었다.
물려받을 유산도 거의 없고 실업자 신세인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나라 외동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처가의 왕국을 물려받아 공동왕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자들은 공주가 자신에게 한눈에 반할 수 있도록 현란한 말솜씨와 에티켓, 기사도가 몸에 배도록 수련해야 했다. 유리관 속의 백설공주가 자기 스타일의 여성이 아니어도 심지어 100살쯤 연상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100년 동안 이를 닦지 않아 입냄새가 심하게 나더라도 꾹 참고 한눈에 반한 척 키스를 해야만 했다. 알고 보니 백마탄 백수. 슬프지만 이것이 바로 백마탄 왕자 프린스 차밍의 정체였다. 공주는 왜 수도원으로 갔을까? 반면 공주들이 많은 가난한 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 대개 첫째 공주만 국가 안보를 위해 투자하는 셈으로 거액의 지참감을 들여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자나 왕과 정략 결혼을 시켰다. 지체에 맞게 시집 보낼 지참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면 다른 공주들은 결혼 지참금보다 싼 기부금과 함께 수녀원에 평생 맡겨졌다. 격이 떨어지는 귀족 집안과의 혼인이나 평민과의 자유로운 연애의 결혼은 용납되지 않았다. 지참금이 굳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뜬금없이 사위나 외손자가 후계자 경쟁에 나서서 왕국을 위협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독신 여성으로 혼자 살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스캔들을 일으키면 왕가 망신이 되기 때문이다. 평생 관리하기도 귀찮고 비용도 꽤 든다. 그래서 공주의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은 외간 남자를 아예 만날 수 없도록 공주를 수녀원에 가두어 두었다. 인어공주에서 왕자와 결혼하는 이웃나라 공주도 원래는 수녀원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공주는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인어공주가 해변가에 데려다 놓은 왕자를 우연히 발견한다.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착각하고 청혼한다. 덕분에 공주는 왕자랑 결혼해 운 좋게 수녀원은 나올 수 있었다. 공주들뿐만 아니라 귀족 집안 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유럽에는 타락한 수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다. 돈 후안이나 카사노바 같은 바람둥이와 수녀들 사이의 추문처럼,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녀들은 희생을 강요당한 가엾은 하숙생일 뿐 타락한 수녀들이 아니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공주들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고 평생 갇혀 살다 죽은 그녀들 역시 정략결혼의 피해자였다. 왜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괴물과 마주치게 될까? 기원전 58년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정벌을 시작하다. 9년 게르만족이 토이토부르크 숲에서 로마군을 전멸시키다. 83년 로마가 게르마니아 방벽을 쌓기 시작하다. 260년경 로마가 게르마니아 방벽을 포기하다. 빨간 모자는 판본이 여러 가지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민담을 모아 기록했기 때문이다. 빨간 모자 이야기가 최초로 실린 책은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가 쓴 지난 시절의 이야기 혹은 꽁트이다. 내용은 이렇다. 언제나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서 별명도 빨간 모자인 소녀가 있었다. 하루는 할머니 병문안을 가다 늑대를 만난다. 소녀는 늑대에게 할머니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그러자 늑대는 앞질러 가서 할머니를 잡아먹은 뒤 할머니처럼 변장하고 침대에 누워 기다렸다가 빨간 모자까지 잡아먹는다. 샤를페로의 빨간 모자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이야기이기에 빨간 모자 민담의 원래 모습을 추측하게 해준다. 민담은 어떻게 착해지는가? 반면 후대의 독일의 그림 형제가 채록한 빨간 두건은 페로 판본과는 결말이 다르다. 두건이 달린 빨간 망토를 입은 소녀가 숲에 혼자 사는 할머니 문병을 가다가 늑대를 만난다. 늑대는 먼저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통째로 삼킨다. 이어서 할머니로 변장하고 소녀를 기다린다. 빨간 모자가 도착하자 늑대는 몇 가지 문답을 주고받으니 소녀 역시 통째로 삼켜버린다. 이후 사냥꾼이 와서 늑대의 배를 갈라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구한다.
1812년에 나온 초판에는 늑대가 등장하지 않았다. 늑대가 잡아먹는 대신 늑대 인간이 등장하여 소녀를 성폭행한다. 재판부터는 늑대 인간이 아니라 실제 늑대가 등장하고 성적인 내용이 순화된다. 그림 형제는 초판에서는 구전 민담을 거의 그대로 기록했으나 이후 재판, 증보판에서는 계속 내용을 바꾸었다. 자녀를 둔 성인 독자들이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판본에 따라 결말도 조금씩 다른데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의 영향으로 늑대의 배에 돌을 채워 강물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판본도 있다. 아무튼 구전되던 민담이든 페로나 그림 형제가 기록한 이야기든 빨간 모자 유형 이야기는 숲속에 사는 늑대가 등장한다. 원래는 늑대 인간이었던 늑대가. 다음으로 헨젤과 그레텔을 보자. 헨젤과 그레텔은 가난한 나무꾼 아빠 계모와 산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계모는 아빠에게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라고 설득한다. 아이들은 숲에 버려졌지만 하얀 조약돌로 길을 표시했기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 다시 버려지자 남매는 조약돌 대신 빵 부스러기로 길을 표시했다. 그런데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길을 잃고 굶주린 아이들은 빵과 사탕,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뜯어먹는다. 그 집의 주인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였다. 둘은 지혜롭게 마녀를 물리치고 마녀의 보석을 갖고 돌아온다. 계모는 이미 죽고 없었다. 아이들과 아버지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 역시 처음과 이후 판본의 내용이 다르다. 초판에서는 아이들을 갖다 버리려는 엄마가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였다. 중세 유럽에서 흉년의 식량이 부족할 경우 영아를 죽이거나 유아를 버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원본에서는 자연스럽게 친엄마가 남매를 버린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못된 계모가 착한 친아버지를 부추겨서 아이들을 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바뀐다. 어떻게 친자식을 버리냐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깊은 숲속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다. 성폭행과 아이를 버리는 친엄마, 민담을 바탕으로 한 동화들의 여러 판본을 비교해보면 후대로 내려올수록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면, 비윤리적인 부분이 수정되어 좀 더 동화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작을 통해 역사를 보고 싶다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교육적으로 순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봐야 한다. 거칠고 날것이었던 모습을 봐야 한다. 물론 민담 그 자체는 역사가 아니다. 하지만 도덕적 교훈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옛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민담을 이야기하고 듣고 전하고 누리던 당시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빨간 모자와 헨젤과 그레텔을 통해서는 이 이야기의 원형이 만들어진 중세 유럽의 풍경을 볼 수 있다. 그 풍경에는 궁금한 것이 많다. 왜 마을 밖에는 그토록 울창하고 길을 잃기 쉬운 숲이 있었을까? 왜 그 숲에는 늑대가, 그것도 말하는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을까? 왜 숲속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을까? 이렇게나 늑대 인간과 마녀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숲속에서 빨간 모자의 할머니는 왜 혼자 살고 있었을까? 자, 이제 늑대 인간과 마녀가 사는 중세 유럽의 숲으로 들어가 볼 시간이다. 검은 숲에 대한 공포.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이 된 숲은 오늘날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슈바르츠 발트라는 숲이다. 너무나 울창하고 빽빽해 햇빛이 잘 들지 않기에 독일어로 검은 숲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 민담들은 숲이 이어져 있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국경을 넘나들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프랑스의 페로가 기록한 빨간 모자와 독일의 그림 형제가 기록한 빨간 두건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그림 형제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독일로 이주해온 프랑스 신교도인 위그노들이었다. 유럽 고대사에 기록된 독일의 숲은
무섭고 불길한 지역이었다. 기원전 55년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원정 중이던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는 검은 숲에 이르러 더 이상 진군하는 것을 포기했다. 당시 로마인들이 보기에 라인강 오른편 기슭의 검은 숲, 슈바르츠발트는 그들의 적인 게르만족이 언제 튀어나와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었다. 고대 로마인들은 게르만족을 사나운 야만족으로 여기고 경계했다. 서기 9년, 현재 독일 북서부 토이토부르크 숲에서 로마군과 게르만족의 전투가 벌어져 세계 군단 약 2만에서 2만 5천여 명이 몰살당한 일이 있었다. 이후 게르만족과 숲에 대한 로마인의 공포는 더 커졌다. 로마 제국의 북쪽 방어선은 라인강과 도나우강이었다. 상류는 검은 숲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자연 지형을 방어선으로 삼기 좋아했던 로마인들은 한눈에 들어오는 경계가 없는 이 지역을 늘 불안하게 여겼다. 그래서 도미티아스 황제는 알프스 북부의 검은 숲에 웅크리고 있던 게르만족을 막기 위해 지금의 독일 마인츠와 레겐스 부르크 사이에 게르마니아 방벽을 쌓았다. 방벽에는 대략 500m마다 약 4m 높이의 요새를 세웠다. 후방에는 주둔기지와 식민도시를 세웠다. 은퇴한 병사들을 현지 여성들과 결혼시켜 정착하게 했다. 유럽에는 이렇게 세워진 도시들이 많다. 독일 도시 쾰르는 로마 제국의 식민도시인 콜로니아에서 유래한다. 말 그대로 식민지 정착촌이란 뜻이다. 이런 철저한 국경 방어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기울었다. 3세기 후반부터 방벽과 요새는 무너져 내렸다. 역사가들은 중세 유럽의 시작으로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꼽는다. 로마 군대는 떠나고 고대는 끝났다. 검은 숲을 두려워하던 로마인이 쌓인 고대의 방벽은 허물어졌다. 그러나 검은 숲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까지 허물어지지는 않았다. 검은 숲에 대한 공포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았다. 그 옛날 로마인들을 위협하던 야만족과 같은 게르만족이며 숲 인근 지역 주민인 중세인들 입장에서도 검은 숲은 함부로 발을 들이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주민들은 이제 검은 숲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고유 명사로 쓰는 검은 숲뿐만 아니라 마을 근처에 있는 모든 숲들을 바라보며 중세 유럽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중세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은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뭇 달랐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두 개의 우주로 나누어 보았다. 소우주와 대우주. 자신의 집안이나 나무판자 벽으로 둘러싸인 마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안전한 소우주였고 외부의 세계는 대우주였다. 중세인들은 천재지변, 질병, 흉작, 기근 등이 신과 초월적 존재가 있는 대우주에서 온다고 생각했다. 대우주는 그들이 믿던 신이 사는 곳인 동시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괴물과 악령들이 사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 밖의 숲은 대우주의 영역이었다. 늑대 인간이나 마녀, 정령, 괴물 등 인간과 다른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었다. 중세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마을 밖 대우주에서 온다고 믿었기에 소우주 안에 두려운 대상이 생기면 거꾸로 그 두려운 존재들을 마을 밖 대우주로 몰아내려는 시도를 했다. 즉, 숲으로 내쫓으려 했다. 늑대 인간과 마녀의 인간 선언. 태어날 때부터 늑대 인간이고 마녀였기 때문에 그들이 숲에서 살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을 밖 숲으로 쫓겨났고 대우주에서 살았기에 더욱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들은 소우주인 마을에서 추방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대우주에 속한 늑대 인간과 마녀가 되어버린 존재들이었다. 중세 유럽에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화상실형에 처해졌다. 평화상실형이란 그 형벌을 선고받은 인간을 누가 죽이더라도 죄를 묻지 않는 형벌이다.
죽어도 싼 죄를 저지른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마을을 벗어나 숲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평화상실자를 바르구스라고 했는데 늑대란 뜻이다. 죄인에게 실제로 늑대 머리를 덮어 씌워서 추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어처구니 없지만 몸에 털이 아주 많은 사람을 늑대 인간이라 여겨 추방하기도 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의 경우 알고 보면 죄 없이 그저 혼자 사는 여인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약초나 구급 비방 등 민간 의학 지식을 가진 지혜로운 여자들이 종종 마녀로 몰렸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그녀들의 도움을 구하곤 했지만 병이 낫지 않거나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원망감에 그녀들을 마녀로 의심했다. 단지 약값이나 치료비를 내기가 아까워서 마녀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은 마녀가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잡아먹거나 마법의 약 재료로 쓴다고 생각했다. 이는 중세인들이 대우주를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갖는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당시 사람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두렵거나 낯선 존재들은 다 기독교인의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던 유대인과 집시도 기독교인의 아이를 납치해 잡아먹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마녀로 몰리는 여자들 역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했기에 늑대 인간처럼 숲속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 민간 의학 지식을 가진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이따금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했다. 텃밭을 가꾸거나 약초를 캐어 약을 만들기도 했다. 중세인들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흉작이 들거나 가축이 병으로 떼지어 죽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대우주에서 발생하여 소우주인 마을과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재앙들이 대우주의 신으로부터 온다고 믿지는 않았다. 절대적인 존재인 기독교의 신에게는 원망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마녀나 늑대인간 등 대우주의 다른 존재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마을 밖 숲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분풀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희생양이자 공공의 적이 그냥 늑대 가죽을 씌워 쫓아낸 범죄자라거나 약초를 끓이다 코에 약간의 화상을 입은 할머니라면 그들이 저질렀다고 믿는 죄악의 크기에 비해 그 존재가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 그래서 중세인들은 이들을 보름달이 떠오르면 늑대로 변해 사람들을 해치는 괴물로, 악마와 계약을 맺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로 상상했다. 그러므로 빨간 모자가 숲에서 만난 존재는 어쩌면 사람이 그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인 외로운 늑대 인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딸들이 성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 빨간 모자 이야기를 지어내 들려주었을지도 모른다. 헨젤과 그레텔이 숲에서 길을 잃고 만난 할머니는 마녀가 아니라 잠자리를 제공하고 배불리 먹여준 은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약초를 팔아 모은 보석들을 차지하기 위해 마녀로 몰아 죽였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헨젤과 그레텔이 만난 마녀가 바로 빨간 모자의 할머니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난 마녀, 우리가 집을 파괴하고 보석을 빼앗고 불에 태워 죽인 마녀가 실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가장 약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검은 숲이 무서운 것은 그 숲이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편견을 갖고 약자를 대하며 갑질을 일삼는 우리 사회의 울타리 안에. 유럽 성당에 괴물이 새겨져 있는 이유. 역사가 오래된 유럽 성당에 가보면 기둥이나 벽면에 괴물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신성한 교회에 이런 이교도적인 괴물 조각들이 있는 것일까? 유럽 대륙 전체에 카톨릭이 포교된 시기는 대략 11세기경이다. 교회 측은 이 시기까지 중세인들이 믿고 있던 대우주, 소우주라는 이원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하나의 구원자라는 개념을 심어주려 했다. 그러나 거친 자연을 상대하는 농민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를 늘 느끼며 살았기에 두 개의 우주 개념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교회 측은 외부 성당에 괴물 조각상들을 배치함으로써 괴물들 또한 카톨릭 교리 안으로 흡수되어 통제 가능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다. 이러한 대우주, 소우주 개념을 이해하면 유럽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괴물 조각상들을 이동시켜서 노트르담 성당의 내부와 외부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한 예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어디로 간 걸까? 637년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1071년 셀주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다. 1096년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다. 1284년 하멜른에서 집단 실종 사건이 발생하다.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을 맞아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어릴 적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란 노래를 들었을 때 나는 무서웠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동화 속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던 쥐들처럼 나도 모르게 이 노래 때문에 강물에 뛰어들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1970년대에 이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군사 독재 시절의 자유를 노래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시대의 아픔은 둘째치고 자고 일어나 책만 읽던 어린아이에게 이 노래는 알 수 없는 불안을 안겨줄 따름이었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의 결말이 워낙 기괴하기 때문이었을까. 독일 하멜른시에는 쥐떼들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어느 날 얼룩무늬 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나타나 쥐를 없애주는 계약을 시 당국과 맺는다. 그는 피리를 불어 쥐떼들을 강으로 깨어 가서 모두 익사시킨다. 그러나 시 당국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화가 난 그는 이번에는 기묘한 붉은 모자를 쓴 사냥꾼의 옷차림을 하고 피리를 분다. 피리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사나이를 따라간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렇게 아이들 130명을 데리고 시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상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판본에 따라 여기에서 끝나는 전승도 있고 산속에 있는 굴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덧붙여진 전승도 있다. 이 이야기는 정확히 1283년 6월 26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독일의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멜른시 곳곳에는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있다.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지나간 길은 최근까지 아이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심지어 결혼식 행렬조차도 이 길에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린이 십자군 동원설. 그런데 옛 기록이나 전설은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다고만 말하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피리 부는 사나이와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여러 가설 중에 어린이 십자군설에 관심이 간다. 10세기 말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던 튀르키계 오우즈족이 세운 셀주크 왕조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가던 이들은 1055년 바그다드를 차지하여 이슬람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다.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순례자를 공격하기도 한다. 이에 기독교 세계는 위기감을 느낀다. 1095년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한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성지 회복을 위한 종교적 열망을 이용하여 교황권을 강화하고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유럽 전역의 영주들에게 호소한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어깨와 가슴에 십자가 장식을 붙이고 왔다. 그래서 이들을 십자군이라 부른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위치에 한때
예루살렘 왕국 등 서유럽인들의 나라들을 건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의 십자군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가는 동안 약탈을 일삼아 오던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4차 때는 그리스 정교이긴 하지만 같은 기독교를 믿는 비잔티움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기도 했다. 이렇듯 십자군 원정은 겉으로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영토 욕심 등 현실적인 이권 다툼을 숨기고 있는 사건이라 내게는 황당하고 슬프게 느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하고 슬픈 것은 어린이 십자군이다. 1212년 5월 신의 계시를 들었다는 프랑스의 한 목동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며 소년, 소녀들로 십자군을 구성한다. 이들은 성가를 부르며 행진하여 지중해를 건너가고자 했으나 결국 아프리카 튀니지로 끌려가 노예로 팔리고 말았다. 혹은 바다를 건너가던 중 폭풍으로 모두 사망했다고도 전한다. 과장 섞인 표현에 의하면 그 소년 십자군은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최근 연구 결과 사실을 반영한 전설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년 십자군 소동은 중세에 빈번하게 일어났다. 1212년 독일에서는 10살의 소년 니콜라우스가 소년 십자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제노바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실도 있었다. 일부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까지 갔다가 노예로 팔렸다. 이런 역사 사실을 살펴볼 때 어쩌면 피리 부는 사나이 전설에서 피리 소리는 소년 십자군 선동가의 연설을 사라진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지중해에서 익사한 소년 십자군 아이들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량 실종을 둘러싼 변주곡 소년 십자군설 외에도 연구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기했다. 아이들이 축제날의 열기에 휩쓸리거나 무도병에 걸려 춤추며 돌아다니다 사고로 죽었을 것이다. 혹은 독일 동부로 식민지를 개척하러 떠난 젊은이일지도 모른다. 등등.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독일의 도시 하멜른에서 1284년 6월 26일에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대량 실종 혹은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그 사건 이후 하멜른시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에 극적인 내용이 덧붙여져 전해져 왔다는 것도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초기 판본일수록 간결한 구조를 보인다. 오래된 판본에서는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만 나오지만 16세기 경부터는 쥐잡이 이야기가 더해진다. 여기서 잠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대량 사망과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전설은 유럽 각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멜른의 경우만 다양하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생하게 전해져 온 걸까? 하멜른이란 도시만의 어떤 역사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16세기의 하멜른은 당시 독일의 다른 지역들처럼 종교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농민과 하층민은 교회의 부정행위를 비판한 루터를 지지하여 봉기했다. 일부 독일 영주들은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농민 전쟁을 이용했다. 개신교 영주들과 기존 카톨릭을 수호하려는 세력 사이의 전쟁으로 농토는 황폐해지고 전염병과 굶주림이 뒤따랐다. 고통을 겪던 하층 계급은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도시의 지배 계급에게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 하멜른의 민중들은 기존에 전해지던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에 시 당국의 배신감을 당한 쥐잡이가 복수하는 모티브를 추가하여 지배 계급의 악덕을 고발하고 대리만족을 꾀했다. 예로부터 하멜른은 물레방아의 도시로 유명했다. 도시 문장에 물레방아용 맷돌이 디자인되어 있을 정도다. 방앗간 주위에는 늘 쥐가 들끓기 마련이다.
제분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도시에서 수확한 곡물을 보존하고 밀가루로 가공한 후 다시 보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쥐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그 도시의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멜른시 당국은 이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쥐가 많다는 사실보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라는 교훈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설을 변형했다. 게다가 당시 사회의 최하층민이었던 유랑 악사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웠다. 가혹한 현실이 아이들을 행진하게 만든다. 자, 정리해보자. 제분업이 발달한 하멜른에 쥐가 많았으며 줄무늬 옷을 입은 피리 부는 사나이는 차별받는 유랑 악사였기에 악역으로 등장한다는 것. 한나란 시에 행진하여 다 함께 사라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쥐도 새도 모른다는 것이 이야기의 골격이다. 이 기본 골격에 새로 발생하는 재난과 시 내부의 갈등 상황을 반영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아이들의 대량 실종 혹은 사망이란 한 고장의 슬픈 역사가 변해가는 모습이 하멜른의 피를 부는 사나이의 전승 과정에 보인다. 대부분 문맹이어서 문자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서민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슬픈 과거를 기억했던 것이었으리라.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전설은 현대에 와서도 새롭게 재생산되고 소비된다. 열정에 들떠 맹목적으로 행진하는 소년 십자군의 모습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나치 독일의 유소년 조직인 히틀러 유켄트와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아마도 아이들을 선동을 당해 우르르 몰려가 파멸하는 미숙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일 게다. 하지만 이렇게 피리 소리 같은 작은 마음의 위안에도 쉽게 감동받아 기꺼이 납치될 만큼 중세 어린이들의 일상이 힘들고 팍팍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중세의 어린이들은 늘 배고픔과 학대에 시달렸으며 7살, 8살만 되면 어른처럼 경제적으로 자립해야만 했다. 그들에게 일상이란 힘든 것이었다. 브리얼의 그림을 보라. 놀고 있는 어린이들인데도 표정이 매우 어둡고 어른스럽지 않은가. 평소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재미가 없었으면 겨우 유랑 악사의 피리 소리 정도에 춤추며 집과 부모를 버리고 따라 나섰겠는가. 이렇게 보면 1970년대 모진 비바람이 불고 거센 눈보라가 닥치던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인기를 끌었던 송창식의 노래도 실은 피리 부는 사나이의 노래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바람 따라 떠돌았던 당시 어른들의 마음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행진하던 하멜른의 어린이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대열을 지어 노래한다든가 더 나은 것을 꿈꾸며 행진하는 모습은 시위와도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릴 적 내가 송창식의 그 노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무서워했던 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마음은 아닐 게다. 어쩌면 어린 나는 그 시대가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왜 말괄량이 삐삐는 줄무늬 스타킹을 신을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피리 부는 쥐잡이는 왜 얼룩무늬 혹은 줄무늬 옷을 입고 있을까? 중세 유럽에서 줄무늬는 차별의 상징이었다. 줄무늬는 멀리서도 눈에 확 띈다. 다른 것과의 차이나 이탈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 기원으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두 종류의 실로 짠 의복을 몸에 걸쳐서는 안 된다. 안 문장을 드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줄무늬 옷은 차별을 받던 유대인, 죄인, 어릿광대, 유랑 연예인, 사형 집행인, 매춘부 등이 입는 옷이었다. 현대에 와서도 얼마 전까지 미국의 죄수복은 줄무늬였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겠다. 한편 줄무늬는 강렬한 시각적 대비로 인해 사람들의 주의를 끈다. 그래서 지금도 서커스단의 삐에로는 줄무늬 옷을 입는다. 어떻게 보면 말괄량이 삐삐가 짝짝이 줄무늬 스타킹을 신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다.
삐삐는 너무 튀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소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빨간 머리가 차별받는 이유는 793년 바이킹이 잉글랜드 린디스판의 수도원을 약탈하다. 911년 바이킹이 프랑스로부터 북동부, 현재의 노르망디를 할양받다. 985년경 에이리크 라우디가 그린란드를 발견하다. 1066년 노르망디 공작이 잉글랜드를 점령해 왕이 되다. 빨간 머리엔 시리즈는 앤의 일생을 담고 있다. 거의 대하소설급 분량이다. 이 글에서는 앤의 소녀 시절을 다루고 있는 1권 그린 게이블스의 앤만 놓고 빨간 머리카락에 얽힌 소소한 역사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메쉬와 마닐라 남매는 캐나다 에이리번 마을의 초록 지붕집에서 산다. 남매는 농사를 도와줄 수 있는 남자아이를 양자로 들이려 한다. 그런데 착오가 생겨 남자아이 대신 여자아이인 앤 셜리가 오게 된다. 남매는 아이를 돌려보내려다가 마음을 바꿔 키우기로 한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머리가 좋은 앤은 아름다운 에이버린 마을에서 다이애나를 비롯한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낸다. 그런데 유독 길버트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그가 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홍당무라고 놀렸기 때문이다. 나중에 길버트가 사과하지만 앤은 거부한다. 그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원을 양성하는 퀸스 아카데미를 수석 졸업한다. 그러나 파산한 매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 시력을 잃을 위험에 처한 마릴라를 돌보며 초록 지붕 집에서 살기로 결심한다. 이 소식을 들은 길버트는 에이버린 학교의 교사 자리를 앤에게 양보한다. 마침내 둘은 화해한다. 빨간 머리에 대한 편견. 앤은 머리카락 색깔을 놀렸다는 이유로 길버트에게 단단히 화가 난다. 길버트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은 채 몇 년을 보낸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으로 염색했다가 초록색으로 변한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내는 소동을 벌이기도 한다. 앤은 왜 이토록 자신의 머리카락 색깔을 혐오할까? 길버트에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화를 낼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서구인들에게 빨간 머리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1989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본 사람들이 공주가 금발이 아니고 빨간 머리인 것에 항의했을 정도다. 빨간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는 기본적으로 거칠고 말을 안 듣는 아이로 여겨진다. 그래서 쥘 리나르의 동화 홍당무의 주인공은 친엄마에게까지 구박받는다. 유럽 정자은행에서 빨간 머리 남자의 정자를 기증을 거부할 정도면 서구 사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빨간 머리에 대한 심한 편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서구인들은 빨간색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았다. 문제는 생명체의 몸에서 비롯된 빨간색이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생명체의 붉은 피는 지나친 성욕을 자극한다고 믿었다. 육식을 금하는 사순절에 소, 돼지 같은 붉은 고기는 먹지 못하지만 흰살 생선을 먹는 것은 용납되었던 것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물고기는 암수가 직접 몸을 접촉하는 교미를 하지 않기에 성욕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붉은 피가 몰린 것처럼 보이는 붉은 수염이나 빨간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성적인 에너지를 과도하게 가진 사람으로 여겼다. 6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중 2를 사형시켜버린 삐뚤어지고 지나친 에너지의 소유자, 잉글랜드의 헬린 8세도 빨간 머리다. 이런 성적 에너지는 다산으로 이어진다고들 믿었다. 역시 빨간 머리의 소유자로 첫 남편인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이혼하고 30세의 나이에 나중에 잉글랜드 왕 헨리 2세가 되는 19세 청년과 재혼한 아키테의 엘레오노르는 8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기에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말포이 일당이 형제 많은 론 위즐리의 집안 사람들을 빨간 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다분히 부모까지 경멸하는 저속한 의미를 담고 있다. 론이 흥분하여 싸울 만도 하다. 같은 맥락으로 서양 중세와 근대 회화에서 창녀는 그려졌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인 앤에 꼭 이를 붙여 왕녀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앤에게 자신의 빨간 머리는 평생 짊어져야 할 수치로 여겨졌을 것이다. 예민한 소년 시절에는 더욱 그랬으리라. 빨간 머리는 심지어 악마로 몰리기도 했다. 이런 편견은 바이킹의 유럽 침략을 계기로 널리 퍼졌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던 노르만족인 바이킹들은 인구가 늘고 경작지가 부족해지자 서기 8에서 11세기에 걸쳐 배를 타고 유럽의 거의 모든 해안을 약탈했다. 이에 대항하여 재산과 땅을 지키기 위해 유럽에 봉건제가 생겼을 정도다. 이들 바이킹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린란드까지 항해해간 에이리크 라우디였다. 영국 동북부와 프랑스 서북부 해안가 주민들은 배를 타고 빨간 머리와 수염을 나부끼며 몰려오는 그들을 두려워했다. 지금의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등 서북부 유럽인들은 그들을 붉은 떼거리라고 부르며 악마의 얼굴에 빨간 수염을 그려넣는 그림들을 남기기도 했다.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에서 전통적으로 붉은색은 악마의 색으로 검정색은 지옥의 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한 유다도 빨간 머리로 그렸다. 이처럼 빨간 머리에 악마의 이미지까지 겹쳤기에 마녀 사냥이 절정에 이른 16, 17세기에 빨간 머리 여자는 마녀라고 판정받는 일도 많았다. 게다가 민담이 체록되어 동화책으로 출판되는 과정에서 체록자들은 마귀할 몸을 거의 매브리코에 꼽추인 빨간 머리로 묘사함으로써 일반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빨간 머리 여성에 대한 편견을 더욱 조장했다. 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런 히스토리들을 또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나 재밌는 책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